온갖 문제 연구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한 이야기 계속 해보죠. 오늘 금연 전문가 단체에서는 흡연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더 위험하다. 그리고 흡연자가 코로나19에 더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의학적으로 맞습니까? 네, 이 부분은 논문이 아주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가장 최근에 몇 개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감염자는 남녀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증 환자나 사망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좀 많은 편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럼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저귀 질환이 있는 경우에 높아지는데 특히 기저귀 질환이라고 하면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뭐 이런 병들이거든요. 근데 잘 아시는 대로 흡연 자체는 이러한 질병의 위험성을 상당히 높입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은 뭐 중국 남성들의 남성 흡연율이 한 30% 가까이 되고 여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뭐 5% 내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남성 흡연율이 40% 내외 정도 되고 여성 흡연율은 이제 자가 보고에 의하면 5% 내외인데 실제로는 한 10%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남성 흡연율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실제 코로나19 걸릴 확률이 남성이 조금 그러니까 그 질병의 그 아웃컴 그러니까 그 결과 자체가 사망이나 중증의 위험성이 좀 더 높고요. 그다음에 실제 흡연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감염성 질환의 빈도가 높은 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1.5배에서 2.5배 이상 그 확률이 더 높은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뭐 대남병원에서도 그 흡연실에서 한꺼번에 담배를 피다가 뭐 감염됐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대남병원 또 대실병원 예. 그리고 대실병원이 이제 그 위에 정신과 제2미주병원이 있는 건물이었는데 1층 흡연실에서 이 첫 번째 확진자인 직원과 환자들이 담배 피다가 접촉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전 명 박사님 뭐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밀폐된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뿐만 아니라 연기뿐만이 아니고 네. 흡연 하셨던 분들 좀 아시잖아요. 담배 피우면서 막 기침도 하고 네. 잔기침 많이 하고 어떻게 잘하시네요. 예, 가래도 나오고 그렇죠. 비말을 굉장히 많이 뱉어내요. 어차피 담배라는 게 입을 구강을 통해서 다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담배 피는 사람들이 손을 얼굴에 가져가는 습관이 네. 비흡연자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담배 끄내 입에 물어 그다음에 라이터 켜. 근데 옆 사람한테 또 이런다고요. 라이터 좀 빌려주세요. 그럼 그 순간 손과 손이 접촉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제가 보기엔 위험성은 높아 보이네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자 뭐 그런 비유도 많이 들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매일매일 폐렴이 3,670명, 3,700명 발생하고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62명인데 담배로 인해서 우리나라 사망한 사람이 6만 명이 넘어요. 6만 2천 명. 그러면 하루에 몇 명입니까? 한 두세 배니까 거의 1만 명 가까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만 명이 넘나요? 어떻게 되나요? 1년에 6만 명이 사망하는 것만 해도 그보다 몇 배씩 담배로 인해서 사망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일일 사망한다. 그래서 오늘 그 금연학회랑 그다음에 금연운동 협의회에서 그 성명서를 냈죠. 네. 담화문을 냈고 그게 이제 뉴스에 나오게 된 거고요. 근데 이런 부분은 바로 며칠 전에 정부에서 네. 방역 당국에서 고위험군에 원래 들어가 있는 게 뭐였습니까? 임산부, 그다음에 65세 이상의 고령, 그리고 기저질환자인데 여기에 추가로 하나가 더 추가된 게 흡연자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이동영 MC가 굉장히 진지하게 저를 보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흡연하시는 분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전국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담배 끊으면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은 상당히 높아지는 게 의학적으로도 입증이 됐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담배 끊는 약을 한 3개월 정도 복용하시는데 그건 국가에서 무료로 대줍니다. 보건소에서? 네. 보건소가 아니고요. 그냥 가정의학과나 어디든 네. 병원을 가시면 공단에서 이 시스템에 의해서 등록이 되잖아요. 그럼 처음에 한두 번만 자기 본인 부담금 진료비 몇천 원 내고요. 나중에 그걸 또 돌려받기도 하고 약값도 나중에 다 돌려받습니다. 예. 3개월치. 최영일 평론가 네. 이번 기회에 끊으시죠. 저요? 저는 지금 시도 중이에요. 이미. 그렇군요. 흡연 시도 중이라고요? 네. 아니, 금연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방금처럼 같이 피고 와놓고는 금연 시도 중이다. 아니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제가 지금 대한금연운동협의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이사인데 아니, 아침에 깨면 고민이 담배를 피우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연초 담배는 끊은 지가 한 3년 됐는데 전자담배와
금연 패치가 동시에 놓여 있어요. 그럼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전자담배를 들고 나갈 것인가, 금연 패치를 들고 나갈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금연 패치를 매일매일 붙이고 달라요. 전자담배를 들고 나가죠. 그러면 정말 네. 못 피워요. 역해요. 그러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 근데 그 금연 패치를 붙이고 담배를 핀다는 건 이건 자, 그래서 제정신이 우리 아니에요. 흡연하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바로 금연에 돌입하자. 내일 바로 제 외래에 오셔서 네. 제가 처방을 해드리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금연 9년째입니다. 성공적인데요. 네. 잘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흡연하시는 분들 도전해보죠. 예, 금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까 저희가 자가 격리 지침 위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입니다. 이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고 하는데, 자, 우리 미국 변호사님, 미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전자팔찌 착용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도 하고. 자가격리자들에게? 네. 그리고 사우디에서는 사형에 처한다. 이런 지침도 있는 것 얘기까지? 같고요. 네, 상당히 좀 엄격한 지침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전자팔찌를 채울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이건 좀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이건 얘기를 또 합니다. 인권 문제가 나올 것 네, 같은데. 왜냐하면 전자팔찌 같은 거 아시겠지만 성범죄자 그렇죠. 를 대상으로 전자팔찌를 채우는데 이거는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재범 방지용입니다. 그래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다시 또 재범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재범 방지를 위해서 전자팔찌 채우는 거 하나. 그다음 플러스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19 되게 급박한 긴급한 상황이지만은 이런 규정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코로나 3법이 2월 28일 날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긍정례와 부정례를 하나씩 봤는데 네. 긍정례는 주한미군이에요. 4명이, 1명은 이제 부사관, 3명은 병사. 자가격리 기간인데 외출해서 술 먹었어요. 그렇죠. 확진이 됐어요. 훈련병으로 강등됐습니다. 네, 3명 병사는 훈련병으로 강등. 네. 그리고 급여 다 이제 일정 기간 몰수.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세게 해야 경각이 되는 거죠. 군이라는 조직에. 이건 좀 긍정례. 규칙을 가지고 엄하게 처벌을 한다. 네. 부정례는 뭐냐면 아까 사우디 사형이 아니고 네. 지금 케냐에서는 5명 죽었어요. 집 밖으로 나오니까 경찰이 총으로 쏘는 거예요. 그리고 우간다는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경찰이 조준사격을 해서 2명이 부상. 그거 진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3명 사망.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나오니까 들어가세요. 그래 반발을 한 거죠. 어떤 거냐면 약 사러 가는 거다. 지금 우리 가족이 굶고 있다. 식료품 사러 가는 거다. 근데 거기는 봐주는 게 없잖아요. 들어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총으로 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망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도 문제지만 결국은 저는 공권력의 과잉 진압 문제도 있다. 이런 것은 절대로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우리 김 변호사 말처럼 우리나라에서 전자 팔찌나 발찌를 도입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죠. 예, 그러면 다른 얘기 해보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네. 사이버대학교 교수지 않습니까? 사이버대 교수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예. 전 3월 초에 그냥 개강을 했고 늘 했던 거였으니까. 네, 휴대폰으로 매일 나의 교실에 들어가서 35명이 이번 학기 이제 수강생이거든요. 예. 출석률, 진도, 이 친구들이 게시판에 올리는 토론, 그리고 이제 곧 중간고사예요. 4월이면. 그럼 중간고사 리포트 내면 온라인으로 다 올려요. 성적평가. 그래서 이게 이럴 때 온라인 사이버 공간이 상당히 좀 유의미합니다. 아니, 근데 미리 준비를 하지 못했던 네네. 강사들인 그게 교수들은, 문제가 있죠. 오프라인. 그리고 이 온라인과 친하지 않은 분들 상당히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혼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대학은 3월 2주 차에 개강을 했거든요. 근데 온라인 개강을 했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각급 초중고하고. 그런데 오프라인 교수님들이 온라인 강의를 해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사이버대 교수야 맨날 온라인 강의죠. 미리 방학 때 찍어놓고 학기 중에는 송출하고 그걸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이분들이 개강하자마자 3월에 동영상 강의 찍는데 굉장히 혼란이 있었어요. 예. 한 달 정도에 적응이 되시더라고요. 저는 오프라인 대학원 교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현재 저도 3학점짜리 하나 과목을. 클리니컬 온콜로지라고 종양학, 임상 종양학 강의를 하고 있는데 화요일마다 이제 3시간짜리 한 번에 저는 하거든요. 3시간 동안. 근데 보통 지금은 이제 영상으로.
그 교실에서 지금 이제 한 15명이 수강생인데 대학원생이니까. 그동안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주 전부터 이제 첫 시간에는 이제 대회의장에서 한 5m씩 떨어져서 했는데 그거 자체가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로 그 다음부터는 지금 2주 연속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좋아요. 꼭 줌이나 뭐 그런 뭐 인터랙티브한 그런 거를 꼭 이용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제 그 명승권 TV는 유튜브를 통해 제가 강의록을 올립니다. 네. 3시간짜리를 한 1시간짜리씩 해서 3개를 녹화를 미리 해갖고요. 올리고 그럼 출석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뭐 그 출석 그거보다도 그 강의 들은 사람은 이제 제가 또 함께 시험 문제지를 과제물로 줍니다. 그렇지. 근데 그걸 강의를 안 들으면 답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퀴즈 같은 걸 내는 퀴즈를 거죠. 내갖고 그걸 다 제출을 받아서 그걸로 출석으로 대체해서 지금 한 2주째 하고 있는데 내일도 또 그렇게 하는데 근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게요. 차라리 한 번에 딱 강의 3시간 동안 열심히 딱 하면 딱 깔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또 녹음을 하고 녹화를 하고 그러니까 편집을 하고 굉장히 더 피곤하다고요. 근데 이렇게 오래 할 수는 없을 것 사이버 같습니다, 대학교는 지금. 어차피 온라인으로 했던 대학이니까 인프라가 다 돼 있어. 전혀 인프라가 그렇죠. 되어 있기 시스템이 맞아요.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또 대학도 마찬가지로 온라인에 대한 쉽지 시스템이 않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초중 고등학교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요거는 그 온라인 계약에 대해서 어디까지 왔나 이거를 또 방송하신다 그래서 제가 광주에 있는 저희 지인한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교사? 네, 교사분들한테 현장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불만을 토로를 하셨어요. 첫 번째는 교육부에서 온라인 계약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전혀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일요일에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그거 하나랑.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원래 1, 2학년에 대한 온라인 수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혀 교사들은 그래가지고 계속 온라인 수업을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일요일 날 갑자기 학습지 방식으로 변경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학습지, 예. 그 다음에 이 교육부 공무원들이 대부분이 현장 교사 출신이 아니라 전문 관료나 교수 출신이랍니다. 그래서 전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가 없는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작권 등 온라인 개강 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아무런 지침이 없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그냥 두꺼운 규정집만 툭 던져놓고 문제가 생기면 현장이 직접 적절하게 대응하라. 라고 해놨답니다. 그러니까는 교육부 장관이 말씀하시기 현장 교사들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자율적으로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장 교사들은 교육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한테 자율권을 준 거냐. 한 번도 우리한테 자율권을 준 적이 없는데 지금 와서 현장 교사들이 최고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떠한 지침도 주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라라고 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출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도 없다. 따라서 온라인 시스템도 문제지만 출석을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탁상 행정을 하지 말고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시는 게 이 온라인 계약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의 이야기는 교사 전체의 의견일 수는 없고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여러 가지 의견 중에 하나라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대학교보다 초중고 특히 고3 학생들이 어떻게 수업하느냐 이게 가장 문제인 우리 것 같습니다. 아들내미. 고3입니까? 고3이에요. 네, 제 아들도 첫째가 고3인데 완전 미치겠습니다 진짜. 예. 근데 어떻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지금 게임 레벨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성적을 모르겠고, 계약을 안 했으니까 성적을 모르지. 아직 뭐 시험을 한 번도 안 쳤는데. 그다음에 무슨 게임을 하는데 그러죠? 스타 뭐시기? 스타 이런 거. 저희 아들하고 고3하고 똑같네요. LOL 9살인데. 요즘 아이들은 LOL을 많이 하죠. 그렇죠. 네. 롤이라고 그렇죠. 그러죠. 네. 그럼 게임은 그래서 그냥 프로게이머로 바꿀까? 자기네 직업을. 근데 고3이 그런 상황이면 공부에 관심이 좀 없나 보군요. 뭐 이제 공부를 정말 잘하시던가 공부에 너무 잘해서 여유를 적당히 해요. 적당히. 근데 사실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나름대로는 하는데 지금 한 달, 2달 이렇게 되니까 공부만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온라인 게임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생활이 참 많이 좀 힘들어지고 망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참 이거 빨리 해결이 되는데 근데 이제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이 요즘에 디바이스
그 스마트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고 그렇죠. 이것도 태블릿으로 보느냐 PC로 보느냐 폰으로 보느냐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 교육 성과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보 불평등 문제가 반드시 생길 거고 맞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현장 교사분들의 목소리가 온라인 강의도 이게 체질이에요. 훈련이기도 하고 이게 적합한 분이 있고 정말 부적합한 분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시켰을 때 교사의 수업의 질에 편차가 생길 거고 세 번째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사교육 편중이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학원은 개원을 했고 학교는 안 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불안한 고3이라든가 입시 수험생들이 지금 사교육으로 다시 몰리고 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래서 학부모님들 의견 중에 또 대다수의 의견들이 많은 의견들이 아니 학교는 온라인으로 계약을 하고 뭔가 결과적으로 오프라인으로 계약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학원은 계속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심지어는 지금 확진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학원 강사 지금 온라인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컴퓨터가 다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들도 상당히 많다. 이건 또 대여한다는 대책까지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가 좀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전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짧은 시간에 대책을 만들기 쉽지는 않겠죠. 그렇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런 상황일수록 좀 비상 대책을 세워서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목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했어야죠. 적극적으로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자, 미래통합당의 김대호 후보죠. 30대 중반부터 40대는 논리가 아니다. 막연한 정서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이다. 이런 발언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오늘 본인의 페이스북에 사과를 했습니다. 제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받은 국민과 30, 40대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또한 분초를 다투고 각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통합당 후보들께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개인의 이야기를 당 전체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논란이 좀 가라앉지 않기 때문에 통합당 내에서 김 후보에 대한 징계 제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이게 선거가 9일밖에 안 남았는 데서 악재가 터졌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저는 나흘 남았다고 봐요. 40대면 이동형 작가도 해당되나요?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그렇군요. 정체성이 좀 동영이 형 50대 아니야? 나 50대. 난 동년배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는 안 보였고요. 기태 형은 완전 형이고. 그렇습니까? 액면가는 제가 제일 큰 형이죠. 50대신가요? 제 93학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저도 50대죠. 저는 88학번입니다. 여기 유튜브에 용케이님께서 이동영 작가님 현재 4명 중 외모 순위 1등입니다. 제가 좋아해야 되지 말아야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잠깐 외모 순위 그 뭐예요? 무슨 순위라는 거예요? 외모도 순위. 잘생긴 순위도 있고 그러니까 유튜브로 친숙한 순위도 있고 젊어 보이는 순위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 이동영 호남형 순위도 있고 저는 호남형으로는 항상 1등을 해왔어요. 피부는 좋아요. 피부는 좋아. 알겠습니다. 인정. 미남형은 아니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호남형. 자, 빨리 설명하세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저는 30대, 40대는 논리가 없다. 이거는 정말 세대 비판이잖아요. 이건 좀 뭐가 떠오르냐면은 과거 대선 때 정동영 후보가 노인들은 이제 그냥 이제 쉬셔라. 쉬셔라. 표 찍으러 가지 마셔라. 투표장 가지 마셔라. 이거 노인 폄훼 발언으로 사실은 대선을 말아먹었습니다. 당시에. 그럼 이게 당시에는 총선이었습니다. 총선 때다. 그 발언은 총선 때죠. 원래 180석까지 이야기했었는데 맞아요. 150석밖에 못했죠. 그런데 30석이 날아갔다 그랬죠. 노인 폄훼 발언으로. 여기서 딱 봐도 지금 40대인데 굉장히 논리적이고 데이터를 딱 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논리적이냐 감성적이냐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세대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특정한 세대가 좀 이성적인 세대가 있겠죠. 계몽주의 세를 받았다든가. 어떤 세대가 예를 들면 2002년 한일 월드컵 세대다. 그럼 또 열정의 세대가 나올 수 있죠. 그건 역사적 흐름인데 하지만 이건 개인 성향이기 때문에 논리와 감성의 문제를 이렇게 싸잡아서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왜 그러셨대요? 30, 40대의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에 영향이 있었지 않나 통합당을 지지하는 세대가 가장 논리적인 거네. 김대호 후보 이야기는 자신이 유세를 하면은 60대 이상은 굉장히 열렬한 지지를 해준다. 그분들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잘 알고 있다. 30, 40대는 정서적이다. 논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건 논리는 아니. 논리를 그러니까 나름대로 60, 70대를 겨냥을 해서 좀 한번 어떻게 좀 지지를 얻어보려고 그랬다가 좀 무리수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양당
양당뿐만 아니라 또 다른 당도 다 지금 주의를 하는 게 말조심을 가장 해야 되는데 지금 가장 큰 변수는 자책골이니까 헛발을 좀 많이 좀 짚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선거가 9일밖에 남지 않았고 또 조금 있으면은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이 들어가요. 맞아요. 이번 주말부터. 벌써 9일밖에 안 남았네요. 여론조사 아니 사실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표를 찍는다니까요. 사전투표가 10일부터라 나흘 남은 거예요. 사실상. 전 그래서 사전투표 하려고요. 예. 사전투표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0일, 11일 금요일, 토요일 양일간인데요. 뭐 코로나19 때문에 투표율이 아마 역대 최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또 국민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사전투표 많이 해주시고요. 또 사전투표 날에 투표를 못하시면 15일 날 또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9일밖에 남지 않았고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 정당으로서는 말조심, 구설수, 뭐 하나하나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인물 경쟁보다는 중앙에서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오냐에 따라 결정이 될 맞습니다. 경우가 상당히 맞습니다. 높거든요. 그래서 말조심은 각 당에서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물러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